자,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리간드들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킬레이트 효과입니다. 킬레이트 효과는 그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 배이화합물이 화학 연력학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리간드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요. 이 배이화합물은 어떤 원리로 결합하는 물질이죠? 여기는 중심 금속 이온이 있고 여기는 리간드가 있죠. 중심 금속 이온은 대부분 뭡니까? 대부분 전이 금속 이온이고요. 얘들은 거의 다 또 비어있는 디오비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리간드들은 필연적으로 뭘 가지고 있나요? 바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이화합물은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을 이 중심 금속 이온의 비어있는 오비탈한테 이렇게 주는 배위결합이죠. 그리고 루이스 산염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얘가 전자쌍을 주니까 얘는 루이스 베이스, 얘는 전자쌍을 받으니까 루이스 엑시드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리간드라는 게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분자들이 아닙니다. 예, 분자 구조 내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만 있으면은 잠재적으로 얘들이 리간드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요 비공유 전자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각도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배위결합을 잘합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종류의 대표적인 리간드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리간드들을 분류를 해보면요. 이렇게 한 자리 리간드, 또 여러 자리 리간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자리 리간드라는 것은 주계원자가 하나인 리간드예요. 주계원자 기억나시죠? 리간드가 전자쌍을 줄 때 그 전자쌍을 직접 주는 그 원자, 그거를 주계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계원자가 하나인 요런 애들을 한 자리 리간드, 주계원자가 두 개인 애들을 두 자리 리간드, 뭐 세 개면 세 자리 리간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주계원자가 두 개 이상인 애들을 여러 자리 리간드라고 합니다. 그냥. 자, 여기 한 자리 리간드에 대한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자세하게 보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물이죠. 물. 물은 이렇게 돼 있고 산소가 바로 주계원자입니다.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같은 애들이에요. 암모니아도 역시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을 주고요. 나머지 이런 F-나 Cl- 그리고 I- 같은 이런 할로겐족 이온들도 리간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 가지 음이온들도 이렇게 리간드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CN- 같은 애들입니다. CN-. 자, CN-에는 뭐가 주계원자일까요? 그걸 알아보려면요. 얘네들의 형식 전화를 따져보면 됩니다. 그럼 얘가 -1, 얘는 0이죠? 예. 음전화를 띠고 있는 탄소가 바로 주계원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CO2도 리간드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뭐가 주계원자일까요? 역시 형식 전화를 따져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산소가 플러스 1, 탄소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탄소가 주계원자입니다. 자, 이렇게 탄소가 주계원자인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소나 질소가 주계원자인 애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결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뭐 OH-도 있는데요. 당연히 OH-에서도 여기 음전화를 띠고 있는 산소가 주계원자가 되는 거겠죠. 자, 나머지 뭐 티오시안산 이온이나 아질산 이온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한 자리 리간드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자리 리간드를 살펴보죠. 자, 여기 있는 애들이 두 자리 리간드의 대표적인 예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애는 에틸렌 디아민, 그 다음에 옥살산 이온, 요 두 개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에틸렌 디아민이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질소가 있고 CH2, CH2, 그 다음에 여기 질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수소가 각각 두 개씩 달려 있고요. 바로 이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금속 이온과 배위가 되는 거죠. 당연히 질소가 주계원자입니다. 어때요? 하나의 리간드인데 두 개의 주계원자가 있죠? 이런 거를 두 자리 리간드 또는 킬레이트제라고 합니다. 킬레이트제는요, 이렇게 주계원자가 두 개 이상인 리간드를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킬레이트제는 금속 이온들과 굉장히 강하게 배위를 하고요. 그거를 킬레이트 효과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한 자리 리간드보다 훨씬 더 강하게 결합을 해요. 그래서 킬레이트 효과의 원리는 조금 이따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있는 에틸렌디아민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문제나 여러가지 책에서 이렇게 EN이라고만 써도 아, 얘가 에틸렌디아민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에틸렌디아민 3개가 코발트 이온하고 배위된 그런 모습인데요. 당연히 이 착화물의 배위수가 6이기 때문에 에틸렌디아민 3개가 지금 배위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옥살산도 약간 유명한 앤데요. 옥살산은 이렇게 이산화탄소 2개가 붙어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가 주계원자일까요? 비공전자쌍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뭘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 음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가 전자쌍을 더 잘 주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주계원자로 작용을 합니다. 얘도 주계원자가 2개인 킬레이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여러가지 2자리 리간드들이 있는데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주계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이 하나, 둘, 3개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주계원자, 얘도 주계원자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입니다. 자, 얘는 근데 예외예요. 얘는 뭐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이렇게 대부분의 여러 자리 리간드들은요, 주계원자들 사이에 공유결합 한 3개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중심 금속하고 배위가 될 때요, 이 결합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돼요. 공유결합 3개 정도가 이렇게 90도로 둘러싸기에 딱 적당한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자리 리간드를 봤고요. 3자리 이상의 리간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도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EDTA입니다. EDTA는 굉장히 유명한 애죠. 요 EDTA는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 아세테이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구조를 자세하게 보면요, 요 부분은 에틸렌 디아민하고 비슷하죠. 질소 있고 탄소, 탄소, 질소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질소에 이렇게 아세테이트가 붙어 있어요. 4개가 붙어 있죠. 역시 여기서도 이렇게 음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 얘네들이 전부 다 주계원자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요 질소 원자가 주계원자입니다. 주계원자가 총 6개죠. 자, 주계원자가 6개이기 때문에 얘 하나랑 금속 이온 하나가 1대1로 정확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속 이온들이 배위수가 6이었죠. 자, 얘는 이렇게 주계원자가 6개나 되기 때문에 금속 이온하고 1대1이랑 결합을 하고요. 그 킬레이트 효과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결합을 합니다. 킬레이트 효과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리고요, 우리가 요 구조에서 알 수가 있는데 EDTA는 여러가지 금속 이온과 착화합물을 형성할 때 그 착화합물을 형성하는 강도 KF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KF는 그 용액의 pH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CO-는 주위에 있는 H+랑 결합해서 그냥 COH가 될 수 있죠. 그냥 아세틱 엑시드가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상태가 되면은요, 이 산소 원자는 주계원자로 작용을 못합니다. 자, pH가 높을 때 이런 형태가 맞나요? pH가 낮을 때 이런 형태가 맞나요? pH가 낮을 때 이런 형태가 많죠? pH가 높으면은 거의 다 CO-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EDTA는요, pH가 높을 때 금속 이온들과 강하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EDTA하고 코발트 금속 이온하고 1대1로 결합한 이런 착이온이 나와 있죠. 이 중심 금속 이온을 EDTA 하나가 완전히 뺑 둘러싼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있는 킬레이트제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어떤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얘네들이 금속 이온과 잘 결합한다, 그 성질을 이용을 하겠죠. 여러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특히 EDTA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EDTA는요, 식용유 같은 데도 들어있어요. 왜냐면은 식용유에는 미량의 금속 이온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이온들은 그 식용유를 산패시킨다고 합니다. 산패. 예. 쉽게 말하면 그냥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런 촉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EDTA를 집어넣으면은 요 금속들을 싹 둘러싸면서 이 금속 이온은 이제 더 이상 촉매로 작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혈액 응고를 방지할 때도 EDTA를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혈액 응고할 때는 CA2+가 꼭 필요하죠. 근데 이 EDTA가 역시 CA2+를 딱 둘러싸가지고 혈액 응고를 방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활용되는 게 뭐냐면은 중금속 해독인데요. 이제 중금속이 신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지방 조직에 이렇게 분산이 돼가지고 배설이 안 됩니다. 근데 EDTA를 먹으면은 EDTA가 금속 이온을 둘러싸가지고요, 착이온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제 물에 잘 녹겠죠. 그래서 이 지방 조직으로부터 중금속을 배설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이 트라이인산 이온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킬레이트제인데요. 보통 세제에 들어있습니다. 그 물에 들어있는 CA2+나 Mg2+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얘네들 때문에 물이 센 물이 되는 거죠. 비눗물이 잘 안 풀리고 빨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요런 애들을 넣어주면은 여기 있는 요 금속 이온들을 싹 둘러싸게 돼요. 그럼 이제 센 물에서도 빨래가 더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킬레이트제는 일상적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생체 물질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보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예가요, 바로 이 포르핀입니다. 포르핀. 요 포르핀을 함유한 물질을 포피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막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얘는 몇 자리 리간드인가요? 예, 얘는 4자리 리간드입니다. 여기 있는 수소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주계원자 4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중결합은 전부 다 콘주게이션 돼 있는 거예요. 평면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애들이 이제 생체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미오글로빈이나 헤모글로빈에 있는 햄, 그리고 바로 엽록소가 되는 거죠. 햄에서는 이 포피린 중간에 철이 배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엽록소에서는 가운데 마그네슘 이온이 배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 이온에는 6개의 주계 원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4개는 햄이 제공을 하고요. 1개는 이 미오글로빈에 있는 히스티딘 잔기가 주고, 마지막 하나가 이렇게 산소에 의해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산소가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sp2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비공전자쌍이 배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꺾여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대표적인 예일 뿐이고요. 이거 말고도 포피린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배유한 물이 생체계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종류의 킬레이트제를 공부를 했고요. 그럼 이제 그 킬레이트제가 가지는 성질인 킬레이트 효과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킬레이트 효과라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킬레이트제는 한 자리 리간드보다 금속 이온과 훨씬 더 강하게 결합한다 이겁니다. 자, 어떤 중심 금속과 리간드가 얼만큼 강하게 결합하느냐, 그 척도가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공부했던 평형상수 K값들이겠죠. 여기 이제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 니켈이 있습니다. 지금 요건 뭐냐면요, 니켈 2+에 물 분자 6개가 배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니켈 2+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친절하게 물이 6개가 배위가 되어 있다고 가르쳐 준 건데요,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해도 니켈 2+가 물에 녹아 있으면은 이렇게 배위된 상태로 수화되어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면요, 똑같이 이 물질에다가 암모니아를 가하면은 결합을 해서 아모니아가 물 분자를 밀어내고 얘가 대신 배위 결합을 하죠. 그때 KF 값이 한 10의 9승 정도 됩니다. 근데 똑같은 니켈 2+에다가 암모니아가 아니라 에틸렌 디아민이 있죠. 이 킬레이트제를 배유를 시키면은 역시 물을 몰아내고 얘가 배위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 KF 값은요 10의 17승이다 이거예요. 얘보다 훨씬 크죠. 자,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구리 2+ 이온이죠. 거기에 암모니아 2개가 배이될 때는 그 K 값이 10의 7승 정도인데, 똑같은 구리 2+ 이온에다가 에틸렌 디아민을 배위시킬 때는요, 그 K 값이 10의 10승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한 자리 리간드에 비해서 이렇게 2자리 리간드, 이런 킬레이트제는 금속 이온들과 더 강하게 결합을 하죠. 이런 걸 바로 킬레이트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킬레이트 효과는 왜 나타나는 거냐,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보면요, 니켈 2+ 이온에 물 분자 6개가 배이가 되어 있죠. 이렇게 배이되어 있는 물 분자는 자유로운 물일까요, 아니면은 질서 있는 물일까요? 그죠? 굉장히 질서가 있는 물이겠죠. 정확한 위치에서 니켈 2+랑 배위 결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암모니아는 그냥 물에 녹아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자유로운 암모니아죠. 근데 배위가 되면서 이제 질서 있는 암모니아로 변했어요. 자, 암모니아가 배위되면서 대신 물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물 6개랑 암모니아 6개가 서로 교환이 된 거죠. 예, 포로 교환이라고 비유를 하면요, 6명이랑 6명이 서로 포로가 교환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니켈 2 플러스에 물 분자는 역시 6개가 있어야 되지만은 에틸렌 디아민은 3개만 있어도 되죠. 왜냐면 주계원자가 2개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에틸렌 디아민 3개가 들어가고 물 분자는 그 대신 6개가 자유로워졌어요. 어때요? 이것도 포로 교환이라고 생각하면은 3명이 갇히는 대신 6명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전체로 보면은 물 분자 3개가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바로 이 반응의 델타 S가 이 반응의 델타 S보다 더 크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연력학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그냥 한 자리 리간드랑 이건 킬레이트제입니다. 그럴 때 델타 H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마이너스 46kJ, 마이너스 54kJ입니다. 근데 반면에 델타 S는요, 얘는 마이너스 8.4인데 얘는 플러스 23이에요. 얘가 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잖아요. 당연히 델타 S가 더 큰 양수일수록 델타 G는 더 큰 음수가 됩니다. 또 표준 상태에서는 델타 G0는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S0고요. 이 델타 G0로부터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KF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K 값을 비교해보면 얘는 10의 7승, 얘는 10의 10승 수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더 큰 거죠. 자, 만약에 여기에 에틸렌 디아민이 아니라 EDTA가 하나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EDTA 하나만 희생해도 물 분자 6개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로 볼 때 역시 델타 S가 훨씬 더 큰 양수일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EDTA에 대한 KF 값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클 걸 예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은 킬레이트 효과가 뭡니까? 이렇게 한 자리 리간드보다 두 자리 리간드 아니면은 여러 자리 리간드 같은 이런 킬레이트제가 더 큰 KF 값을 가지고 중심 금속과 배위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엔탈피가 아니라 엔트로피 효과다 이거죠. 자, 그리고요, 이 킬레이트 효과랑 비슷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바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입니다. 뭐냐면은 기름들끼리 달라붙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냥 엔트로피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요? 기름이 물에 떠 있는 것보다 물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훨씬 더 무질서한 상태잖아요. 그럼 당연히 연력학적으로 볼 때 기름이 물에 녹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아주 당연한 현상이죠. 기름이 물에 안 녹고 떠 있는다. 요런 현상도요, 우리가 엔트로피적인 효과로다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옥탄이 있는데요. 옥탄은 기름이죠, 일종의. 기름이 물에 녹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물이 옥탄을 뺑 둘러싸게 됩니다. 그냥 옥탄이 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이 뺑 둘러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옥탄을 둘러싸고 있는 물은 어떨까요? 얘는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죠. 굉장히 질서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옥탄 주위에 쫙 달라붙어 가지고 붙어 있어야 되니까 다른 옥탄 분자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 옥탄 분자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간에 있는 이만큼의 물은 이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옥탄만 보면은 옥탄 2개가 붙은 거니까 무질서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을 보면은요, 옥탄 2개가 붙는 대신 물이 훨씬 더 많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기름끼리 서로 붙는 게 엔트로피적으로 훨씬 더 선호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기름은 물에 섞이지 않고 지네들끼리 붙어가지고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원리를 우리가 단백질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단백질은 이런 1차 결합이 있을 때 지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꼬이잖아요. 여러가지 종류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꼬이게 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입니다. 자, 여기 단백질의 1차 구조에 보면은 잔기들이 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죠. 근데 그 중에서는 극성인 것도 있고 비극성인 것들도 있어요.
자, 얘네들이 꼬일 때 어떻게 꼬이냐면요. 극성 잔기는 표면 쪽으로, 그리고 비극성 잔기는 이 단백질의 내부 쪽으로 이렇게 향하면서 꼬이게 됩니다. 이때도 원리는 마찬가지죠. 요 비극성 잔기를 둘러싸고 있는 물 분자가 이렇게 꼬이게 되면서 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단백질이 하이드로포빅 코어를 형성하면서 꼬이는 게 훨씬 더 연력학적으로 선호되는 방향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발적으로 꼬인다 이거죠. 자, 요런 거랑 관련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인입니다.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 그 세포막을 관통하는 단백질이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의 잔기가 이쪽 부분은 친수성일까요? 소수성일까요? 이쪽 부분은 지금 물에 접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수성 작용기가 여기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세포 내부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수용액 상태니까 친수성 작용기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 대신 여긴 어떻습니까? 여긴 지금 세포막 내부죠. 세포막 내부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 세포막에 묻혀있는 이 부분의 아미노산들은요, 거의 대부분 지용성 작용기들을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네들끼리도 이렇게 뭉치고 또 세포막에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일반화학의 지식은 일반화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일반화학적 내용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유기화학이나 이 생화학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더 깊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다음 시간에는요, 간단하게 배유화합물의 명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